어이 노인네들 어디 관광이라도 가는가 봐?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보복 운전을 일삼던 건달들이 노란색 전세버스를 괴롭혔는데요. 하필이면 그 버스에는 특수정보국 출신 할아버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버스 청소용 대걸레를 반으로 부러뜨리자 건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단 3분 만에 5명의 젊은 건달들이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복수에 불타는 건달들이 버스 기사를 칼로 찔러 죽이면서 특수부대 출신 할아버지들의 무시무시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팬데믹이 지나가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옛 동료들과의 만남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지요. 김태석 씨도 그랬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유치원 아이들을 태우는 버스 기사로 일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태석 씨는 사실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정보국에서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특수부대 출신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란색 유치원 버스를 몰며 아이들에게 웃음 짓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태석 씨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 무려 5해 만에 옛 동료들과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으니까요. 특수정보국 줄여서 HID 출신 15명의 동기들이 모여 동문회 겸 나들이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태석 씨는 직업 특성상 25인승 노란색 전세버스를 직접 몰고 가기로 했어요. 여보, 나 다녀올게요.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도시락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들끼리 너무 신나서 사고 치지 말고 밤에는 꼭 전화하세요. 태석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 그였습니다. 버스에 시동을 걸면서 앞유리에 강릉 S호텔이라는 목적지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제 약속 장소로 가서 친구들을 태울 차례였습니다. 태석 씨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그가 HID에 처음 발을 들였던 건 30살 때였어요. 특수작전을 위한 비밀기관에서 25회를 보냈고 수많은 임무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 그는 평범한 버스 기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노후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영수, 이재민, 최상규, 정두환 모두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야, 태석이, 오랜만이다. 영수 씨가 버스에 오르며 크게 웃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구부정해졌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힘이 넘쳤어요. 영수 씨는 HID에서 잠입 전문가로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을 바꾸는 변장 기술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생존 능력이 뛰어났죠. 지금은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들 많이 늙었네. 재민 씨가 버스에 올라 농담을 던졌습니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차례로 버스에 오르면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터라 더욱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전자장비와 폭발물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손재주는 경이로웠고 어떤 복잡한 장치도 순식간에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었죠. 은퇴 후에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상규 씨는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등산을 즐겼습니다. HID에서 그는 체력과 근력으로 유명했죠. 팔굽혀펴기 100개는 기본이었고 어떤 험한 지형도 거뜬히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노인들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두한 씨는
통신과 정보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적의 암호를 해독하고 복잡한 정보망을 분석하는데 탁월했죠. 지금은 손자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며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74세 나이에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들 탔나요? 이제 출발할게요. 태석 씨는 룸미러로 동료들을 확인하고 버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 강릉까지는 서울에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고속도로에 오르자 다들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특수정보국에서 있었던 임무와 훈련, 웃지 못할 실수들까지. 버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야, 그때 미얀마 임무 기억나냐? 상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이틀 동안 숨어 있던 거 말이야. 어떻게 있겠어? 재민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장비는 다 젖어버리고 태석이가 생쥐를 잡아서 구워 먹자고 했잖아.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태석 씨가 룸미러로 동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팀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 그때 영수가 위장 잠입했다가 들킬 뻔했던 거 기억나나? 상규 씨는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영수 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다행히 태석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나왔지. 태석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35살 때였어요. 국경 지역의 무기 밀매 조직에 잠입한 영수 씨가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을 때 태석 씨가 급습 작전을 펼쳐 구해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산속에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밤을 지새웠죠. 그때 맺어진 우정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나이가 다 됐는데 그런 모험은 꿈도 꾸지 말자고. 재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여행이나 즐기면서 지내자. 모두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스타렉스 한 대가 버스 앞을 가로지르며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태석 씨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버스 안의 동료들이 앞으로 쏠렸고 웃음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저 차 뭐야? 두한 씨가 앞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검은 스타렉스는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고 가속하기를 반복하면서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보복운전이었습니다. 태석 씨는 침착하게 핸들을 잡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노란색 유치원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었어요. 보통 노란 버스는 아이들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누구나 알 텐데 말입니다. 태석아, 저 녀석들 뭐 하는 거야? 영수 씨가 앞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태석 씨는 묵묵히 차선을 바꾸려 했지만 스타렉스도 함께 차선을 옮겨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았어요. 보복운전 같은데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태석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특수임무를 수행해온 베테랑 요원으로서의 직감이 위험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스타렉스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태석 씨도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 안의 할아버지들은 앞좌석을 붙잡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 양반들이 미쳤나? 노란 버스에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상식이 없네. 재민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로 위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의도적 행동이었으니까요. 모두 진정하세요. 태석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처리할게요. 지금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타렉스의 운전자는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바꿔 버스의 옆면을 스치듯 지나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태석 씨는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들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네요. 태석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휴게소가 가까이 있으니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겠어요. 태석 씨는 천천히 깜빡이를 켜고 다가오는 강릉 휴게소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스타렉스도 따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휴게소에 진입한 버스는 주차 공간을 찾아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때 스타렉스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버스 앞을 가로막고 정차했어요. 태석 씨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세웠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제가 나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태석 씨는 일단 동료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스타렉스에서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내렸고 그중 2명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버스 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문 열어. 바깥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석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천천히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거칠게 버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는 버스 안을 둘러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할아버지들 단체 관광이야? 감히 우리 앞에서 차선을 바꾸고 도망치려고? 버스 안의 할아버지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답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태석 씨가 운전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강릉으로 여행 가는 길인데요. 태석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들은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버스 의자를 내리쳤고 큰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시끄러. 노인네들이 뭘 안다고. 너희 때문에 우리 형님이 화가 났어.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석 씨는 뒤로 돌아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5명의 젊은 건달들, 15명의 특수정보국 출신 할아버지들, 숫자로만 보면 승산이 있었죠. 젊은이들, 우리는 그냥 평화롭게 여행하는 할아버지들이에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태석 씨는 마지막으로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고 선두에 선 남자가 갑자기 태석 씨의 멱살을 잡아당겼어요. 이봐, 할아버지,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영수 씨가 일어났어요. 75의 나이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태석아, 옛날 생각나는구나. 영수 씨의 말에 태석 씨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버스에 비치된 청소용 대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대걸레 손잡이를 반으로 부러뜨리는 태석 씨. 그 모습에 젊은 건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석 씨의 행동은 신호탄이었어요. 버스 안의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걸레 손잡이, 지팡이, 심지어 버스 안의 커튼 봉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로 삼았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할 것 같군. 재민 씨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젊은 건달들의 표정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겁에 질린 노인들이었지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너희들 뭐야? 선두에 섰던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 문은 닫혀 있었고 빠져나갈 길은 없었어요. 태석 씨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대걸레 손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들이야. 하지만 젊었을 때는 HID 특수정보국이라고 들어봤나? 젊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HID는 오래전에 해체된 조직이었지만 그 이름의 위력은 여전했어요. 특히 불법을 일삼는 이들에게는 더욱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었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움직였고 나머지 할아버지들도 순식간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젊은 건달들은 반격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5명의 건달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야, 너무 세게 친 거 아니야? 상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석 씨는 침착하게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들 살아있어요. 그냥 기절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휴게소 CCTV에 사건의 일부가 기록되었을 테지만 할아버지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동은 피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놔두고 가면 되겠죠? 우리는 그냥 여행 계속하면 되고. 재민 씨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태석 씨는 건달들을 버스에서 내린 후 문을 닫고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강릉으로 향하는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아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저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두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석 씨는 룸미러로 뒤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아마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놀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석 씨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스타렉스의 건달들은 생각보다 집요했어요. 그들은 휴게소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노란 버스의 앞유리에 붙은 강릉 S호텔 스티커를 보고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버스 안에서는 다시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방금 전의 일을 마치 일상적인 해프닝처럼 여기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태석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건달들이 누구였을까요? 태석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냥 일반 불량배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마 지역 폭력 조직 같았어.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무섭지. 인터넷으로 폭력 조직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더라고. 그래도 HID 출신 할아버지들을 건드린 건 운이 없었네요. 상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훈을 얻었길 바라요. 대화는 다시 옛 추억으로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은퇴 후의 일상, 가족들과의 시간, 그리고 새롭게 찾은 취미들까지 모두가 나름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석이는 어떻게 유치원 버스 기사가 됐어? 두한 씨가 물었습니다. 특수요원에서 아이들 버스 기사라니 좀 의외인데. 태석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퇴 후에 뭘 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집 근처 유치원에서 구인 광고를 봤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게 됐죠.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순수함이 위로가 되지. 영수 씨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HID 요원으로서 그들이 수행했던 임무들은 때로는 어둡고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걸었던 시간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편 휴게소에서 정신을 차린 건달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30대 중반의 남자 강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네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전화 너머에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냈습니다. 강릉 S호텔로 향하고 있어요. 버스 앞유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는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보스가 강릉에 있는 형제들에게 연락했어. 우리도 빨리 가자. 저 노인네들에게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5명의 건달들은 서둘러 스타렉스에 올라탔고 강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한편 태석 씨가 운전하는 버스는 오후 5시쯤 강릉 S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 경관이 무척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도착했네요. 다들 짐 챙겨서 내립시다. 태석 씨는 호텔 로비 앞에 버스를 세우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하나둘 버스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향했어요. 오랜 여행으로 모두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여행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태석이, 넌 어디 가는 거야?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태석 씨는 버스키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버스 주차하고 올게요. 여러분은 먼저 체크인하고 계세요. 태석 씨는 동료들에게 인사한 뒤 버스를 주차장으로 몰았습니다. 호텔 주차장은 생각보다 넓고 한적했어요. 태석 씨는 구석진 자리에 버스를 주차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으니 빨리 방에 들어가 씻고 내려와야 했어요. 하지만 주차장의 적막한 분위기가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석 씨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오랜 특수요원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 위험을 느끼게 했습니다. 태석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입구까지는 약 100m 정도 거리였어요. 그때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까 휴게소에서 만났던 건달들과는 달랐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김태석 씨?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태석 씨는 경계심을 높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 남자 중 한 명이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태석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72의 나이가 무색하게 반응 속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들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망신당했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칼이 태석 씨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어요. 태석 씨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반격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여행 온 할아버지들이에요. 태석 씨의 말에 남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HID? 우리 보스가 다 알아봤어. 너희들 옛날에 특수부대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이들일 뿐이야. 태석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호텔 입구까지 달려가면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은 동료들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어떨까요? 태석 씨의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자들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칼을 든 남자가 갑자기 태석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태석 씨는 최대한 몸을 피했지만 나이 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칼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고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본능적으로 반격했어요. 오른손으로 공격자의 팔목을 잡고 왼손으로 목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 태석 씨를 뒤에서 붙잡았어요. 균형을 잃은 태석 씨는 넘어졌고 그 순간 칼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석 씨의 눈앞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임무, 동료들과의 추억,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까지. 이제 됐어. 빨리 가자. 공격자들은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석 씨는 주차장 바닥에 쓰러진 채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어요.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와 손자 그리고 오랜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태석 씨를 기다리던 동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0분이 지났는데도 태석 씨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상하네. 태석이가 이렇게 늦는 사람이 아닌데. 영수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민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한번 가볼게. 재민 씨가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빨리. 태석이가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했어.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차장으로 달려갔어요. 태석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가슴 부근의 옷은 이미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석아, 정신 차려. 영수 씨가 태석 씨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주변에 모여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아까 그 건달들인가? 상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한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증거를 찾아야 해.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태석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동료들도 택시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태석 씨의 상태는 이미 위험했습니다. 칼이 심장 근처를 관통했고 과다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의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석 씨는 결국 다음 날 새벽 3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운 동료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망연자실했어요. 이럴 수가. 태석이가 그렇게 갈 리가 없는데. 영수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세월 생사를 함께한 동료를 이렇게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상규 씨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지금 우리 나이에 무슨 증거를 찾겠어? 그들은 이미 도망갔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특수정보국 출신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해왔던 사람들. 이제는 비록 노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강했어요. 호텔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봐야 해. 두한 씨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호텔로 돌아가 협조를 요청했어요. 호텔 측은 경찰이 아닌 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를 꺼려했지만 영수 씨가 아직도 활동 중인 특수부대 후배에게 연락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정훈, 45세 현직 특수부대원인 그는 영수 씨의 연락을 받고 즉시 강릉으로 달려왔어요. 그의 도움으로 호텔 CCTV를 확인할 수 있었고 스타렉스의 번호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춘천에 있는 한 조폭의 소유예요. 이름은 박철민, 42의 폭력 조직 두목이죠. 정훈 씨의 설명에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춘천, 강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위치는 알아?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춘천 외곽 폐공장을 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설마. 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훈아,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는 그냥 노인네들이니까. 정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들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먼저 태석이의 장례를 치러야 해. 재민 씨의 말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태석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동안 할아버지들은 겉으로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석 씨의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9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태석 씨의 아들 민우는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특수정보국 요원이었다고요? 민우는 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죠? 그게 우리의 삶이었네.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었으니까. 장례식 날
태석 씨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초등학생인 손자가 눈물을 흘리며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들도 함께 했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태석 씨를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석아, 우리가 너 대신 끝장을 볼게. 장례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들은 서둘러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영수 씨, 재민 씨, 상규 씨, 두한 씨, 이 네 명이 주축이 되어 복수를 계획했어요. 나머지 동료들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무기는 어떻게 할까? 상규 씨가 물었습니다. 총기는 구하기 어려웠고 칼은 위험했어요. 그들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목재 곤봉과 쇠사슬, 둘 다 구하기 쉽고 치명적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무기였어요. 계획은 이렇게 하자. 정훈이가 알려준 폐공장을 먼저 정찰하고 새벽 2시쯤 침투한다. 그때면 다들 술에 취해 있을 테니 제압하기 쉬울 거야. 영수 씨의 계획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강릉에서 춘천으로 이동했고 폐공장 근처의 작은 모텔에 투숙했어요. 하루 종일 교대로 폐공장을 감시하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술판이 벌어지고 새벽 3시쯤 끝나는 것 같아 두한 씨가 보고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특수요원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습니다. 모두 준비됐나? 영수 씨가 물었고 3명의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때였어요. 새벽 2시 폐공장 주변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몸을 숨기는 기술은 여전했어요. 저기 철조망 틈으로 들어가자. 영수 씨의 지시에 따라 모두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10명 정도의 건달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박철민이었어요. 저 가운데 있는 자가 보스인 것 같아 재민 씨가 속삭였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한 명씩 제압하자. 소리내지 말고. 할아버지들은 둘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영수 씨와 재민 씨는 왼쪽으로, 상규 씨와 두한 씨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늙었어도 근육의 기억은 여전했어요. 첫 번째 표적은 담배를 피우러 나온 건달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뒤에서 접근해 순식간에 목을 졸라 기절시켰어요. 그의 몸을 조용히 옆으로 옮긴 후 다음 표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표적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압되었어요. 건달들은 동료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심은 할아버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이제 남은 건 7명이야. 재민 씨가 영수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건달 하나가 쓰러진 동료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 누가 여길 침입했어? 순간 모든 건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들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면으로 맞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작전 변경, 정면 돌파, 영수 씨의 외침과 함께 4명의 할아버지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건달들은 순간 당황했어요. 침입자가 나이든 할아버지들이라는 사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들은? 박철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영수 씨가 먼저 움직였고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건달의 다리를 휘감아 쓰러뜨렸어요. 노인네들이 뭐냐고? 우리는 내 놈들이 죽인 김태석의 동료들이다. 영수 씨의 외침에 건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대가 누군지 알아차린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공격은 매서웠고
그들의 경험은 건달들의 힘을 압도했어요. 상규 씨와 두한 씨는 곤봉을 휘두르며 건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재민 씨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2명의 건달을 한꺼번에 제압했어요. 영수 씨는 곧장 박철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내가 보스인 박철민이지? 영수 씨의 질문에 박철민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감히 여기까지 들어와서 넌 죽은 목숨이야 할아버지. 박철민이 칼을 휘두르며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예상했다는 듯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쇠사슬로 박철민의 팔목을 감아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동료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영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철민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주변은 할아버지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박철민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태석 씨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의 가족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영수 씨는 천천히 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속삭였어요. 우리는 특수정보국 출신이야. 사람을 죽이는 훈련도 받았지. 하지만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내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영수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철민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그를 의자에 묶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박철민의 휴대폰에서 태석 씨 살해를 지시한 메시지, 폐공장에서 발견된 흉기들,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 두한 씨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들은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경찰에 넘겨졌고 그들의 범죄는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들은 태석 씨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묘비 앞에 서서 묵념했어요. 태석아, 우리가 너 대신 싸웠어. 이제 편히 쉬어. 영수 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태석 씨의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분들이세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초등학생 손자가 쑥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내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란다. 영수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손자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셨대요? 아빠가 그러시던데. 그 말에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석 씨의 아들이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단다. 평생 국가를 위해 일했고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살았지. 영수 씨의 말에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에 할아버지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석 씨의 정신은 이렇게 손자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우리는 내 할아버지의 친구로서 항상 너를 지켜볼 테니까. 영수 씨의 약속에 다른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태석 씨의 가족을 지키는 새로운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들과 함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친구분들이랑 같이 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묘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태석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들은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묘지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어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의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것이 특수정보국 출신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노인들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꽃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동료애와 정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간직한 정신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수정보국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그들의 정신은 태석 씨의 손자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 어르신들을 더욱 존경하고 그들의 과거와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